YJ그룹의 33층 전략기획본부의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풍경을 감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모든 임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YJ그룹의 총수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얼음 장벽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다물린 입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방어 기제처럼 보였다. 다음 분기 프로젝트 넥서스의 지연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릴 만큼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보드 앞으로 걸어나갔다. 화면에는 거대한 미래형 복합단지의 조감도가 떠올랐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YJ그룹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감도의 중심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작은 구역이 있었다. 그곳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 작은 부지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3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최 이사, 상황 보고는 그게 전부입니까? 태준의 시선이 최진혁 이사에게 향했다. 최 이사는 YJ그룹 내에서 태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게 강 대표님, 해당 부지 소유주가 상당히 완고합니다. 이미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액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입니다. 법적 검토도 마쳤지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의 일부라 강제 수용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조감도의 붉은 점을 응시했다. 늘 푸른 도서관. 그것이 그 건물의 이름이었다. 수십 년 된 낡은 건물 하나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불쾌하게 자극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극도로 경멸했다. 그에게 세상은 철저한 계산과 효율, 그리고 결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했다. 최고액이라는 건 우리가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내가 직접 현장에 가겠습니다. 김 비서, 일정 조율하도록. 그의 선언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이 숨을 삼켰다. 강태준 대표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그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미였으니까. 오후 2시 50분, 검은색 세단이 낡은 도서관 앞에 멈춰 섰다. 태준은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담쟁이 덩굴이 건물의 절반을 뒤덮고 있었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현대적인 도시의 심장부에 흉터처럼 남아있는 과거의 잔재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를 김 비서와 법무팀장이 따랐다. 딸랑 낡은 풍경 소리와 함께 태준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오래된 나무 책장의 향기와 옅은 커피 향이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런 감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릴 사람이 아니었다. 한설희 씨, 계십니까? 법무팀장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차림새,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불구하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인 여자였다. 그녀가 바로 완고한 부지 소유주 한설이었다. 그녀는 태준과 그의 일행을 보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한설이입니다. YJ그룹에서 오셨군요. 이미 제 입장은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 도서관은 팔지 않습니다. 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설희 씨, YJ그룹은 당신의 이 낡은 건물을 현재 시세의 5배 가격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물론 당신 자식의 세대까지 보장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비현실적인 고집은 그만 부리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계산과 압박만이 존재했다. 서리는 그가 내민 서류를 밀어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강태준 대표님, 맞으시죠? 당신에게는 이 건물이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부지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 가족의 역사이자 제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돈으로 제 추억과 약속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법무팀장이 당황하며 끼어들려 했지만 태주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서리를 차갑게 관찰했다. 가족의 역사라 감상적이군요. 하지만 한서리 씨, 역사는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곳은 곧 미래가 될 겁니다. 당신의 그 낡은 추억 때문에 수천 명의 일자리와 수조 원의 가치가 발목 잡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주는 논리적인 말로 그녀의 감성을 해체하려 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승리해왔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그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증명해 보였다. 서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태준의 얼음 같은 시선에 말이 막히는 듯했다. 그때였다. 도서관 안쪽 어린이용 열람실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달려나왔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서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녀의 뒤로 숨었다. 이모, 저 아저씨들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서리는 즉시 아이를 감싸 안으며 태준을 노려보았다. 보셨습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제 조카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태준의 시선은 처음으로 서리가 아닌 그녀의 뒤에 숨은 아이에게 향했다. 아이는 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에 겁을 먹으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태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에 들린 작고 낡은 건축 모형 블록 때문이었다. 그것은 태준이 아주 오래전 자신의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모형이었다. 수십 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자신의 동생이 가장 아끼던 장난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멀어지는 듯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그 낡은 모형과 아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만이 가득 찼다.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얼음 장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법무팀장도 서리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주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거의 숨이 막히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장난감 어디서 났니? 아이는 태준의 변한 태도에 더욱 겁을 먹고 서리의 품에 파고들었다. 서리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한 걸음 물러서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준아, 괜찮아. 이모가 지켜줄게. 그녀는 태준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다. 제 조카에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외침이 태준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 그가 감정의 동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태준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다. 자신의 논리가, 자신의 통제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획 돌아서서 도서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대표님, 강 대표님, 김 비서와 법무팀장이 당황하며 그의 뒤를 따랐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낡은 풍경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는 것을 들으며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탄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운전석의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출발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거칠었다. 차가 도서관에서 멀어지는 동안 태주는 사이드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늘푸른 도서관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도서관 앞에 서서 자신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여자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을, 특히 아이의 손에 들린 그 낡은 건축 모형을, 태준의 무감각했던 심장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당황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아주 희미한 통증이었다. YJ 그룹 본사, 대표 집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준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의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10분 간격으로 울리던 보고 알람도 쉴 새 없이 깜박이던 결제 요청서도 모두 그의 시야 밖에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몇 시간 전에 그 낡은 도서관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눈망울,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건축 모형 블록.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스스로 봉인해버린 과거,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동생, 강태민의 유품이었다. 태준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감정적인 동요를 스스로에게 허락한 적이 없었다. 동생의 죽음 이후 그는 슬픔을 느끼는 대신 논리를, 감정 대신 효율을 선택했다. 그렇게 얼음 장벽 강태준이 탄생했다. 하지만 오늘 한설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조카 이민준이라는 아이가 나타나 그 견고했던 벽의 망치를 휘둘렀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김 비서가 숨을 고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태준의 이례적인 퇴각과 그 이후의 침묵에 내심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태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지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고 위압적이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늘푸른 도서관의 한설이,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이 이민준이라고 했나. 그 두 사람에 대해 알아봐.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김 비서는 순간 당황했다. 태준이 누군가에 대해 이토록 사적인 조사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라면 어디까지 말씀이십니까? 태준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김 비서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다. 말 그대로야. 그녀가 왜 그토록 그 낡은 건물에 집착하는지, 그 아이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녀의 과거, 재정 상태, 사생활, 그리고 특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그 건축 모형 블록이 어디서 났는지까지 24시간 주지.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질문하지 않도록. 김 비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태준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장난감은 태준이 직접 디자인하여 소량 주문 제작했던 것이었다. 건축가를 꿈꾸던 동생 태민을 위해 그가 준 유일한 생일 선물. 세상에 단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것이 왜 저 멀리 자신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일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일치였다. 한편 같은 시각 YJ 그룹의 다른 층에서는 최진혁 이사가 자신의 측근들을 소집했다. 그는 오늘 회의장에서 보았던 태준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곱씹고 있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태준이
고장 낡은 도서관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물러섰다는 사실은 그에게 좋은 기회로 포착되었다. 강 대표가 이상해. 그 여자와 아이를 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이건 우리에게 기회야. 프로젝트 넥서스의 공로를 우리가 가로챌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 이사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이사님, 대표님이 직접 챙기시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끼어들었다가 최진혁은 비웃음을 날렸다. 강태준이 망설이고 있어. 그 망설임이 그의 발목을 잡을 거다. 그가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이 우리가 움직일 때야. 그 도서관 여자, 한설이라고 했나? 그 여자가 스스로 땅을 포기하게 만들어. 강 대표처럼 점잖게 굴 필요 없어. 적당한 압박을 가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헐값에 넘기도록 해. 그리고 그 공로는 내가 챙길 테니.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 굴러들어온 행운을 놓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설 용역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오후 김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조사 보고서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다. 태준은 말없이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한설이 29세 국내 최고의 건축 디자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 졸업과 동시에 여러 유수 기업의 러브콜을 받았으나 3년 전 갑작스럽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하나뿐인 언니와 매형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 때문이었다. 보고서를 넘기는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언니 부부의 사망으로 홀로 남겨진 조카 이민준. 당시 이살이었던 민준의 양육을 위해 한설이는 자신의 꿈과 경력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녀가 지키려는 늘 푸른 도서관은 시세의 5배를 준다 해도 팔 수 없는 이유가 명확했다. 그것은 언니 부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조카 민준과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건축가였던 매형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가족의 영혼이 담긴 공간이었다. 태주는 숨을 참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들의 비극에 당황했다. 그 역시 사고로 가족 동생을 잃었고 그 상실감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되는 길을 택했지만 한설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 상처를 끌어안는 길을 택했다.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더 이상 그가 처리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동정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동시에 외면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 태준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민준의 장난감.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해당 건축 모형 블록은 이민준의 아버지 한설이의 매형 이진우가 생전에 아들에게 물려준 유품임. 이진우 씨는 생전 존경하던 무명의 건축가로부터 이 모형을 선물 받았다고 주변에 이야기한 바 있음. 그 무명의 건축가가 누구인지는 현재 파악 불가. 태주는 눈을 감았다. 무명의 건축가, 이진우, 그리고 자신의 동생 태민.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민은 사고 직전 자신의 디자인을 알아봐준 진짜 건축가를 만났다며 기뻐했었다. 어쩌면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김 비서가 보낸 추가 보고였다. 대표님, 최진혁 이사 쪽에서 용역업체를 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목적지는 늘 푸른 도서관으로 추정됩니다. 태준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최진혁의 얕은 수작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한설이와 이민준이라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인터폰을 다시 눌렀다. 김 비서, 지금 즉시 YJ그룹
보안팀 최정예 요원들을 늘푸른 도서관 주변에 배치해 단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들의 임무는 관찰이 아니라 보호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부 나에게 보고해. 늘푸른 도서관의 평화는 그날 오후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불쾌한 우연처럼 보였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시끄럽게 담배를 피우며 떠들어댔다. 아이와 함께 책을 빌리러 왔던 젊은 엄마는 그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거친 욕설에 질려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한설이는 불쾌했지만 그들을 쫓아낼 명분도 용기도 쉽게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준의 눈을 가리며 안으로 들일 뿐이었다. 다음 날은 더 노골적이었다. 도서관 개점 시간에 맞춰 어디선가 오토바이 무리가 나타나 건물 주변을 굉음을 내며 질주했다. 소음은 도서관의 낡은 유리창을 흔들 정도였고 책을 읽던 몇 안 되는 손님들마저 모두 떠나버렸다. 서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오토바이 무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라며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서리는 홀로 남겨진 도서관에서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태블릿에는 늘푸른 도서관 주변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들이 전송하는 영상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김 비서가 파견한 YJ 그룹 최고 보안팀은 이미 도서관 주변 건물 옥상과 골목 곳곳에 완벽하게 위장한 채 잠복해 있었다. 태주는 오토바이 소음에 놀라 민준의 귀를 막아주는 서리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지만 책상을 두드리는 손가락의 리듬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불규칙했다. 최진혁, 감히. 태주는 낮게 읊조렸다. 그는 최 이사의 수법이 얼마나 저열하고 예측 가능한지 경멸했다. 하지만 그 저열한 수법이 지금 한설이와 이민준이라는 그의 무감각했던 신경을 건드린 두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이 분노는 그가 사업상 느끼던 냉철한 분노와는 질감이 달랐다. 그것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방어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내부 라인으로 메시지를 전송했다. 플랜 B 실행,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한다. 단,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채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최진혁의 용역 깡패들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붉은색 레커 스프레이를 들고 도서관의 하얀 벽을 더럽힐 작정이었다. 그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벽에 접근한 순간 갑자기 사방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용역들은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뭐야, 어떤 놈이야. 그들이 고개를 들자 도서관 맞은편 전봇대에 새로 설치된 고성능 LED 가로등이 그들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서울시 야간 안심기가 프로젝트 시범 설치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물론 그 팻말과 설치는 YJ 그룹 보안팀이 단 2시간 만에 시청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 결과물이었다. 당황한 용역들이 레커를 버리고 도망치려 할 때 골목 어귀에서 순찰차가 나타났다. 거기 당신들 야간에 수상한 짓 하는 거 다 찍혔어. 이리 와. 경찰의 외침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이 역시 익명의 시민이 수상한 자들이 도서관에 접근한다고 방금 전 정확한 타이밍에 신고한 덕분이었다. 한설이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환하게 밝혀진 거리와 순찰차의 경광등 뿐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불운인지 아니면 뜻밖의 행운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곤 길길이 날뛰었다. 고작 깡패 몇 명 처리 못해서 이 난리야? 가로등? 순찰차? 그딴 게 뭐가 무섭다고 일을 그르쳐.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닥달했다. 내일 당장 다시 가. 이번에는 낮에 가. 손님들이 제일 많은 시간에 가서 행패를 부려. 저 여자가 제 발로 무릎 꿇고 도장을 찍게 만들어. 그의 조급함은 강태준이 의도한 대로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다음 날 정오, 도서관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잠시나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리가 동네 아이들을 위해 무료 동화책 읽기 시간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어제 그 깡패들이 다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부러 더러운 장화발로 도서관 바닥을 짓밟으며 들어와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까지 성큼성큼 다가갔다. 어이, 아줌마. 장사 안 되면 곱게 접을 것이지. 애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서리는 민준을 뒤로 숨기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으며 서리를 밀치려던 순간이었다. 도서관 문이 다시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깡패들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애들이 놀라잖아요. 태준의 보안 요원이었다. 깡패가 욕설을 내뱉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넌 또 뭐야? 꺼져. 하지만 보안 요원은 상대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팔을 꺾어 순식간에 제압했다. 다른 깡패들이 흉기를 꺼내려 하자 요원은 재킷 안쪽에서 무전기를 꺼내는 신용을 하며 물론 김비서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특수통신 기기였다. 외쳤다. 중앙 1팀. 여기 늘 푸른 도서관. 미성년자 대상 폭력 현행범 발생. 즉시 지원 요청.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도서관 밖에서 여러 대의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연극이었다. 보안 요원은 우연히 근처를 조깅하던 시민으로 위장했고 순찰차들은 마침 근처에서 합동 순찰 중이었다. 깡패들은 폭력, 업무 방해, 미성년자 위협 등 온갖 죄목이 추가되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서리는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자신을 도와준 낯선 남자와 번개처럼 도착한 경찰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우연한 행운에 대해 깊은 의구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깡패들이 연행되고 보안 요원이 시민 자격으로 경찰에 진술하는 모습까지. 그는 마침내 태블릿을 껐다. 최진혁의 손발은 이제 묶였다. 하지만 태준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더 이상 프로젝트 넥서스라는 사업적 목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보호라는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의 얼음 장벽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그 장벽 안으로 한설이와 이민준 단 두 사람을 들여놓은 것일지도 몰랐다. YJ 그룹 이사회 긴급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이 아닌 최진혁 이사의 요구로 소집된 이례적인 회의였다. 최진혁은 자신의 용역 깡패들이 우연히 현장에 있던 시민과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허무하게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것이 강태준의 함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불운과 무능한 부하들을 탓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 즉 이사회를 이용해 강태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최진혁은 연단에 서서 과장된 몸짓으로 태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YJ 그룹의 중대한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 넥서스가 고작 낡은 도서관 하나 때문에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총수인 강태준 대표는 무엇을 했습니까? 현장에 한번 다녀온 이후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준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하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다. 심지어 저는 강 대표가 그 도서관 소유주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얽혀 있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대표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룹 전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준 대표의 프로젝트 넥서스 총괄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사회 직속 TF팀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최진혁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태준의 가장 큰 약점, 즉 감정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최진혁의 모든 발언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썹을 까딱하지 않았다. 마침내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진혁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넥서스의 조감도 대신 뜻밖의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YJ그룹의 소규모 자재 구매 내역서와 회계 장부였다.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최진혁 이사, 프로젝트 넥서스에 대한 당신의 그 뜨거운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조금 다른 곳으로 향했던 것은 미처 몰랐군요. 스크린에는 최진혁의 서명이 날인된 서류들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재 빼돌리기, 공사비 부풀리기,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흥미롭군요. 지역 상권 활성화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이 5억 원.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무슨 헛소리야. 강태준, 지금 이사회에서 나를 모함하는 건가? 태준은 그제야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모함, 김비서. 태준이 신호를 보내자 김비서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YJ그룹 감사팀과 법무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태준은 스크린에 또 다른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최진혁이 자신의 용역업체 대표와 은밀히 만나는 사진, 그리고 돈이 오고 가는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최 이사는 이 5억 원을 그룹의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자신의 사적인 용역을 고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그 깡패들이 늘 푸른 도서관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이사님들께 직접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태준은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거기에는 애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라며 행패를 부리는 깡패들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태준은 계속해서 논리적인 언어로 최진혁의 목을 조였다. 최진혁 이사는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심지어 미성년자들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사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프로젝트 넥서스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할 생각입니까? 태준은 감사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최진혁 이사를 배임 및 횡령, 특수협박 교사 혐의로 이사회에서 즉각 해임하고 법무팀은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최진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강태준의 사생활을 공격하려다가 자신의 모든 비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와 함께 폭로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강태준이 그저 얼음 장벽인 줄로만 알았지 그 장벽 뒤에 이토록 치밀하고 무자비한 전략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최진혁은 감사팀 직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태준을 향해 악을 썼다. 강태준,
너도 똑같아.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네가 변한 거야. 그의 마지막 발악은 회의실 문이 닫히면서 허무하게 끊겼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사들은 감히 태준에게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리더가 얼마나 냉혹하고 효율적으로 적을 제거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것으로 최진혁 이사에 대한 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넥서스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단, 오늘부로 설계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산회. 태주는 누구의 인사도 받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최진혁을 처리하는 것은 그에게 일도 아니었다. 이미 그의 비리 징후는 포착하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제거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최진혁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여자 때문에 네가 변한 거야.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이 변했다고? 그는 부정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최진혁을 제거하고 잠재적인 위협 도서관 문제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행동은 순수한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가 최진혁의 음성 파일을 이사회에서 공개한 것은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동생이 겹쳐 보였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한설이와 이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YJ그룹의 총수라는 자신의 지위를 사용한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낡은 도서관과 그곳의 두 사람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진혁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덮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이사회는 그의 치밀함과 냉혹함에 다시 한번 굴복했고 프로젝트 넥서스의 통제권은 그에게 더욱 견고하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평소의 논리적인 승리 뒤에 찾아오던 만족감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이사들의 안도 섞인 아첨이 아닌 늘 푸른 도서관의 낡은 풍경 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는 창밖의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진혁을 제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사용한 증거들, 특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한설이와 이민준을 보호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왜 단순히 자신의 프로젝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변수 처리였나? 아니면 최진혁의 마지막 발악처럼 정말 그가 변한 것일까? 그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다. 태주는 김 비서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YJ그룹의 배지를 빼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그는 대표 집무실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의 수많은 슈퍼카 컬렉션이 아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국산 세단을 직접 골라 운전석에 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YJ그룹 대표 강태준의 업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동생을 잃어버린 형 강태준의 질문이었다. 차가 늘푸른 도서관 앞 골목에 멈춰섰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태준은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CEO로서의 갑옷을 벗어던진 그는 이 낡은 건물 앞에 선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그저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건축 모형 블록이
그의 봉인된 과거를 여는 열쇠라는 것만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뿐이었다. 딸랑, 다시 한번 낡은 풍경 소리가 울렸다. 서리는 카운터에서 낡은 책의 페이지를 정성스럽게 수선하고 있었다. 불청객의 등장에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 서 있는 강태준을 보고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 즉 깡패들의 행패와 그들의 극적인 체포를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눈앞의 남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다.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태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당신의 부하 직원들, 깡패들이 오지 않았군요. 아니면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그들의 역할을 하러 오신 겁니까? 그녀의 날선 비아냥에도 태주는 평소와 달랐다. 그는 화를 내지도 냉소로 응수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젖은 코트의 물기를 털어내며 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YJ그룹의 대표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서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럼 누구로 오셨는데요? 건물을 사려는 구매자, 아니면 태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냥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도서관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높은 천장과 오래된 석가래,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 머물렀다. 그는 건축 서적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가 자신도 모르게 현대 건축과 헤리티지의 조화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을 꺼내들었다. 서리는 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얼음 장벽이라 불리는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남자가 비 오는 날 저녁에 낡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고르고 있다니, 이보다 더 초현실적인 장면이 있을까?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차마 그를 당장 쫓아내지는 못했다. 그때 안쪽 열람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며 민준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손에 그 낡은 건축 모형 블록을 꼭 쥔 채였다. 민준은 태준을 보자 처음 만났을 때처럼 겁을 먹는 대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직감은 이 남자가 더 이상 무서운 아저씨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민준은 태준이 들고 있는 책의 표지를 보더니 자신이 들고 있던 블록을 태준에게 내밀었다. 아저씨, 이것도 집이에요. 아빠가 만들었어요.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값비싼 수트 바지가 먼지 쌓인 낡은 나무 바닥에 닿는 것을 그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서리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삼켰다. 강태준이, YJ그룹의 강태준이 자신의 조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내민 블록을 받아들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감촉, 그가 수백 번도 더 만져보았던 동생 태민의 손때가 묻어있던 바로 그 모형이었다. 이걸 아빠가 만드셨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나한테 줬어요. 아빠의 꿈이래요. 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블록을 빼앗아 민준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민준아, 이분은 그냥 손님이야. 가서 책 읽고 있어. 그녀는 태준을 향해 섰다. 대체 무슨 속셈이죠? 왜 제 조카에게 접근하는 겁니까? 이 장난감이 당신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와 무슨 상관이라도 있나요?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서리를 바라보며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당신의 매형, 이민준 군의 아버지,
이름이 이진우 씨 맞습니까? 서리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그가 어떻게 매형의 이름을? 그걸 당신이 어떻게? 태주는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진우 건축가. 그는 혹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까? 아주 재능 있는 어린 학생을.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언니가 살아생전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진우 씨, 요즘 어떤 학생 하나 때문에 아주 신이 났어. 자기가 본 적 없는 천재래. 자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건축가가 될 거래.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었어요. 아주 아끼던 학생이, 하지만 그 학생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매형이 그 일로 몇 달을 힘들어했어요. 그 학생의 열정을 기억하고 싶다면서 이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서. 태주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진우. 그가 바로 동생 태민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묻다. 형, 나 드디어 내 디자인을 알아봐주는 진짜 멘토를 만났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 멘토가 바로 한설이의 매형 이진우였던 것이다. 그리고 태민이 그토록 아끼던 그 모형은 태준이 선물한 것이 아니라 태민이 자신의 멘토인 이진우의 작품을 본떠 만든 것이거나 혹은 이진우가 태민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 학생, 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름이 강태민이었습니까? 서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어떻게 그 이름을. 태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가 파괴하려 했던 이 낡은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동생이 그토록 따르고 존경했던 멘토의 영혼이 담긴 곳이었고 동생의 꿈이 이어지던 장소였다. 그는 한설이를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는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이들은 그가 처리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동생과 연결된, 그가 외면했던 과거와 연결된 운명의 끈이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도망치듯 비틀거리며 도서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딸랑. 낡은 풍경 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뒷모습을 향해 울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진우, 강태민, 그리고 한설이와 이민준의 얼굴로 뒤엉켜 있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향방보다 그 낡은 도서관에 얽힌 과거의 실타래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동생의 꿈이 깃든 성지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논리와 이성, 그리고 통제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도서관에서 무릎을 꿇었던 순간 그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렸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억지로 봉인했던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는 자신이 한설이와 민준에게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진우와 강태민에게 어떤 사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프로젝트 넥서스는 이미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때 그의 개인 태블릿이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다. 그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늘 푸른 도서관 외벽에 설치했던 김비서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보안 시스템의 경고였다. 화면에는 단 두 글자가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화재 발생, 동시에 열 감지 카메라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이 팝업으로 떠올랐다. 도서관의 낡은 목조 구조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태준의 피가 얼어붙었다.
이성은 소방서에 신고하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다. 한설이와 민준. 그들은 도서관과 연결된 위층 주거 공간에 살고 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차고로 달려가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늘 푸른 도서관 화재, 가능한 모든 소방 인력과 구급차를 동원해. 그리고 최진혁이 체포되기 직전 추가로 고용한 용역팀이 있었는지 확인해. 이건 사고가 아니야. 그의 예감은 맞았다. 최진혁은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가 마지막 발악으로 준비해둔 플랜 B가 실행된 것이었다. 그가 전문 방화범에게 거액의 성금을 지불하며 자신이 체포될 경우 모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던 것. 그에게 증거란 늘 푸른 도서관 자체였다. 태준의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파괴하려 했던 최진혁의 뒤틀린 복수심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발현된 순간이었다. 태준은 밤의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신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그 낡은 건축 모형 블록을 쥐고 있던 모습으로 가득 찼다. 만약 민준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러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면 마치 과거의 동생 태민이 그랬을 것처럼 그 끔찍한 상상이 그의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도록 만들었다. 그는 두 번 다시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없었다. 도서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맹렬한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낡은 건물이 타들어가며 내는 비명 같은 소리가 사이렌 소리와 뒤엉켰다. 소방차들이 막 도착해 호스를 풀고 있었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 태주는 차를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인파를 헤치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건물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한설이를. 그녀는 검댕으로 얼굴이 뒤덮인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불타는 건물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태주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한설이 씨, 민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자 설이는 그제야 초점 없는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절망적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민준이가 안에 있어요.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불이. 그런데 민준이가 자기 장난감 아빠 유품이라고 그걸 가지러. 설이의 말은 태준의 가장 끔찍했던 예상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소방대원들의 제지하는 고함 소리도 위험하다는 김 비서의 외침도 그의 눈에는 오직 지옥불처럼 타오르는 도서관 입구만 보였다. 민준아. 태주는 셔츠로 코와 입을 막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YJ그룹의 얼음장벽 CEO는 그 순간 그곳에 없었다. 오직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에 사로잡힌 한 남자, 그리고 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피부를 태우고 유독한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민준아, 이민준, 어디 있니? 태주는 무너져 내리는 책장들을 피해 안쪽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의 열람실이 있던 곳이었다. 시커먼 연기 속에서 그는 익숙한 형태를 발견했다. 민준이가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그 낡은 건축 모형 블록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고 기침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괜찮아. 태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를 감쌌다. 그는 민준을 품에 안고 출구를 향해 다시 달렸다. 바로 그때 천장의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피할 틈이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민준을 자신의 가슴팍에 더욱더
세게 끌어안고 등을 돌렸다. 그의 모든 무게와 충격이 그를 덮쳤다. 타는 듯한 고통이 그의 등과 어깨를 강타했다. 무너진 대들보의 파편이 그의 등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는 아이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절뚝거리며 거의 기어가다시피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불길 속을 헤쳐나왔다. 도서관 입구의 불길을 뚫고 그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을 때 서리는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김 비서가 보낸 추가 보고였다. 대표님, 최진혁 이사 쪽에서 용역업체를 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목적지는 늘푸른 도서관으로 추정됩니다. 태준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최진혁의 얕은 수작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한설이와 이민준이라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인터폰을 다시 눌렀다. 김 비서, 지금 즉시 YJ그룹 보안팀 최정예 요원들을 늘푸른 도서관 주변에 배치해 단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들의 임무는 관찰이 아니라 보호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부 나에게 보고해. 태주는 그제야 자신의 등 뒤로 느껴지는 엄청난 고통을 인지했다. 그의 셔츠는 이미 피와 화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이 다한 듯 휘청거렸다. 구급대원들이 그에게 달려왔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서리의 손을 붙잡았다. 최진혁, 그자의 짓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도서관, 아니, 이 유산은 내가 거기까지였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며 민준의 울음소리와 서리의 절규가 멀어져 갔다. 그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마지막 의식 속에는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동생 태민의 얼굴과 방금 자신이 구해낸 민준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아주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았다. 병원의 하얀 천장은 강태준이 지난 몇 년간 봐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안절부절 못하는 김 비서의 얼굴이었다. 대표님, 정신이 드십니까? 김 비서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태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등과 어깨에서 느껴지는 불에 댄 듯한 통증에 미간을 찌푸렸다. 상황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김 비서는 즉시 보고를 시작했다. 등과 왼쪽 어깨에 2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설이 씨와 이민준 군은 무사합니다. 민준 군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한설이 씨는 가벼운 연기 흡입 외에는 괜찮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방화범은? 태준의 다음 질문은 날카로웠다. 잡았습니다. 김 비서의 눈이 번뜩였다. 대표님의 지시대로 도서관 주변에 잠복해 있던 저희 보안팀이 불길이 치솟자마자 현장을 벗어나려던 용의자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최진혁이 미리 고용해둔 전문 방화범이었습니다. 모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최진혁은 이제 살인 미수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태준의 통제하에 다시 들어온 듯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설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깨끗하게 씻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창백한 얼굴이었다.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물러나 문을 닫았다. 병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침대에 기댄 채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얼음 장벽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사람은 아니, 대표님은 민준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내가 사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는 숨을 골랐다. 이제는 YJ 그룹의 대표가 아닌 강태민의 형으로서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프로젝트 넥서스를 위해 그녀의 도서관을 헐값에 빼앗으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부터 민준의 장난감을 보고 충격에 빠졌던 순간,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며 알게 된 이진우 건축가와 자신의 동생 태민의 비극적인 인연까지. 그는 깡패들의 행패를 막았던 것이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자신이 비밀리에 배치한 경호팀의 작품이었음도 실토했다. 최진혁은 나의 적이었습니다. 태주는 설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기 대신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민준군은 나의 이기적인 기업 전쟁에 휘말린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내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들의 터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설이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지난 며칠간의 모든 의문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환하게 켜졌던 가로등,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났던 순찰차, 그리고 조깅하던 시민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던 이 남자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장기말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한 남자에 대한 복잡하고도 깊은 감사함이었다. 그녀는 태준과 자신이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무게감. 일어나세요, 강태준 씨. 설이가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도 피해자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동생 일은 유감입니다. 당신은 민준이를 구했어요. 그것으로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웠던 벽이 화염 속에서 역설적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몇 주 후 퇴원한 강태준은 YJ그룹 본사 대강당의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중대 발표를 시작했다. YJ그룹은 기존의 프로젝트 넥서스 타워 설계를 전면 백지화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태준은 최진혁의 모든 범죄 사실을 공개했다. 횡령, 배임, 그리고 방화살인 미수교사까지. YJ그룹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지만 태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 부패한 고리를 끊어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조감도를 띄웠다. 그것은 거대한 타워가 아니었다. 조감도의 중심에는 낡고 아름다운 늘푸른 도서관이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현대적이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의 복합문화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YJ그룹은 늘푸른 도서관을 철거하는 대신 이를 보존하고 확장하여
서울시의 공공문화유산으로 기증할 것입니다. 이곳은 이진우, 강태민 건축 기념 도서관으로 명명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진정한 넥서스란 과거를 파괴하고 미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윤 대신 유산을, 독점 대신 공존을 선택할 것입니다. 강태준 대표의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태준은 설이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품에 검댕 투성이지만 다친 곳 없는 민준을 안겨주었다. 여기 당신 조카, 이제 안전합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설이는 울부짖으며 아이와 태준을 번갈아 끌어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 등이 그녀의 손에 붉고 축축한 것이 묻어났다. 도서관 앞마당의 잔디밭에서 이민준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더 이상 그 낡은 건축 모형이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새로운 모형을 들고 있었다. 벤치에는 더 이상 딱딱한 수트가 아닌 편안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얼음 장벽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이가 커피 2잔을 들고 그의 옆에 앉았다. 오늘따라 방문객이 많네요. 그녀가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겠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자신들이 함께 지켜낸 이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때 민준이가 태준을 향해 달려왔다. 아저씨, 나 이거 만들었어요. 멋있죠? 아이가 내민 것은 도서관과 그 주변의 새로운 건물들을 멋지게 배치한 새로운 넥서스 모형이었다.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감정 없는 얼굴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 정말 멋지구나, 민준아. 그는 아이를 안아 올렸고 설이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상처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이 그들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